퇴직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산이 주목적인 조직체의 경우 양적 성장을 하면 조직체를 관리, 구성하는 심동의 기능은 분화하여 개인이 수행하게 되고 양적 성장이 더 진전되면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관계로 집단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큰 기업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니면 국가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죠. 역할들이 그래요. 분업화되어 수행되고 있죠. 양적 성장으로 조직체의 구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집단은 조직체의 생산물도 관리하게 되는데, 이 집단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를 배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신분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통해서 그래요. 사리사욕을 처리할 수 있죠. 그래요. 강력한 수단이 신분제도가 되겠죠. 신분제가 성립할 수 있는 동기는 조직체가 양적 성장을 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걷더라도 생산물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축적된 생산물로 무력을 지닌 조직체의 구성도 가능해지고, 무력이 생기면 분배 비율도 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권력이라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요. 안 좋게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그러하겠죠. 하여간 어느 시대 어느 공간이나 가치를 동원하여 조직체를 구성 운영하는 개인 및 집단은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가치를 점유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조직체 가치 역시 포함됩니다. 노동을 통해 생산된 가치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한 명의 인간이 노동 지출로 100의 가치를 생산한다면 조직체의 가치는 배제하더라도 일부는 조직체의 심동의 기능의 수행을 위해, 일부 조직체의 작업수단 보존을 위해 공제해야 하므로 100의 가치를 수행했다고 하여 100의 가치에 해당되는 생산물을 모두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심동의 수행의 경우 10%의 비율을 할당받더라도 생산성을 비롯한 조건이 불변이라면 10명이 20명으로 증가하면 2배의 생산물을 분배받게 되고, 20명이 40명으로 증가하면 4배의 생산물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심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일정 비율을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받기로 했다. 그러면 생산물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몫이 커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심동의 수행의 경우 10% 비율을 할당받더라도 그래요. 했고, 모든 사회의 분배 형식 및 분배 형식의 변화는 역사적 과정이 존재하는데, 삶의 양식 및 사회적 위력이 분배 형식 및 분배 형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분배 형식은 집단 생활을 하는 생물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고 인간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건 아니죠.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짐승들 사이에서도 분배 형식이 발견돼요. 집단적으로 사냥을 하면 그래요. 분배 형식에 따라서 몫을 챙기죠. 짐승들도. 인간들로 구성된 집단 역시 아득한 옛날부터 분배 형식이 존재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분배 형식의 유지 발전은 정치 영역의 기능이었는데, 정치 영역에서 제도를 통해서 분배 형식을 유지 발전시키죠. 정치 영역에서 정책의 변화 및 새로운 정책의 도입은 사회 내 가치 흐름을 변형시키는 행위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요. 시장을 도입하느냐, 시장을 도입하지 않느냐, 시장을 파괴하느냐, 시장을 제한하느냐, 분배 형식과 관련된 것들이죠. 따라서 어떠한 취지이든 어떤 식의 운용이건 직업수가 줄거나 사회적 양적 성장에 지장을 주고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면 실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기본은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부유해지고 국민 개개인이 풍요롭게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핵심이 되는 것이죠. 심동은 양적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많은 가치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에서 관찰 가능하잖아요. 어떤 제대로 된 발명품 발명을 하면 순식간에 큰 부를 얻기도 하잖아요. 과거에는 주로 조직체를 통해 가치를 창출했는데 기술적 진보로 지적 소산을 통해서도 직접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수 있죠. 현 시대에서 전통적인 자본가가 아니더라도 지적 소산을 매개로 큰 가치를 획득하며 자본가로 변신하는 인간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었죠. 그래요. 인터넷이 등장할 때 그래요. 발상을 잘해서 큰 돈을 번 이들이 많죠. 뭐 게임사건, 뭐 포탈이건, 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신동으로 부를 획득하여 삶의 목적이 생존수단 획득에서 벗어나는 인간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신동 자체의 불균등한 가치 획득을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결국 여기에도 신동을 얻고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공정한 기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공정은 항상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부는 소수에게 주어졌고 소수의 다수에 대한 경멸의 태도 및 사치스러운 삶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시장지배 시대가 성장함에 따라 인격 개념 및 인권이 강화되며 그러한 태도는 완화되고 있으며 사치스러운 삶 자체도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형태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치스러운 삶도 형태가 많이 바뀌죠. 단순히 사치스러운 삶이 그래요.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사회적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사치품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 시대에서는 필수품으로 바뀌고 있죠. 자동차, 한국에서도 보면 자동차나 전화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치품이었죠. 그래요. 사치스러운 삶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큰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체의 가치를 축적하거나 확장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되어가고 있고 사치스러운 삶은 그러한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여기 주석이 있죠. 현 시대에서 부는 투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목적은 아니었다. 고대에는 부는 사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더 중시되기도 하였다. 그래요. 부가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해서 더 큰 부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제1의 목적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를 얻었다. 그냥 막 사치스럽게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1의 목적이 되진 않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면으로 살펴보는 순이윤과 수이윤 누적금 사용처 22분, 30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22분, 30초 한번 보면 동사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짓고 그래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순자산은 생산적인 용도로 쓰였죠. 순자산 부루이 이해할 수 있겠죠. 생산적인 용도에만 쓰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비생산적인 용도. 이게 뭔가요? 이거 피라미드죠. 무덤이죠. 뭔가요? 이거는 순자산은 무덤 짓는 데 사용한 거죠. 순자산이 이거 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크게 감소하겠죠. 비생산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왕의 무덤이죠. 그렇죠. 불을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치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중시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무덤이 지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요. 현 시대는 많이 바뀌었죠.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니 사치품의 소비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더 큰 이윤의 획득을 얻기 위해 사치품의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절제는 절로 이루어지죠. 개인적으로는 돈이 노예가 되는 것이 불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를 획득한 소수는 자신과 후손들이 부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여 집단을 형성하여 사회적 이력을 통해 제도화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극단적 형태가 신분제도입니다. 시장 지배 시대에 접어들면 신분제도는 철폐되고 제도적으로 신분제도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변에 입각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 사회에서 신분제와 같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전개됨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특정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신분을 보장받으려 하고 일종의 신분 유사 신분 제도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그런 법이 있잖아요. 뭐 정년제 같은 거 기업 소유자는 어떤 특정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겠죠. 60세까지 인생을 책임져라. 이런 거는 일종의 특정 집단을 위한 신분 제도인 거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겠죠. 그럼 기업 소유자는 누가 책임지나 60세까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된 제도겠죠. 현 시대에서는 신분제도 부정하잖아요. 특정 집단, 특정 개인의 그래요. 에게 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이상 국가에서는 그러한 시도는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정의를 어그러지게 하며 사회의 양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현 시대는 신분제도를 부정하죠. 하지만 누구나 다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제도화하면 안 되는데 어떤 빌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단체를 집단을 형성하면서 유사한 신분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얘기하죠. 현 시대에서 민주주의가 유행하는데 어떤 이들은 다수결의 원칙의 실현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뭔가요 민주주의는?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거죠. 신분제도를 철폐해서 그 누구도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즉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 그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분배의 종류를 살펴보면 노동이건 심동이건 가치 형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분배, 가치 형성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분배로 나누어지며 그렇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분배받지 않는 건 아니죠. 분배받지 못하면 죽죠. 어떤 형식으로든 분배를 받게 되죠. 가족의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이상국가의 적정소득 지급 방식이 활동 지출하기 이런 식이 되어 있죠. 앞에 각기 분배식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절대적 분배와 상대적 분배로 나누어집니다. 절대적 분배와 상대적 분배는 가치 형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분배를
불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조직체를 다룰 때 중요한 문제이겠으나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PXYT 앞에 성급한 언급했어요. 분배는 소유권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죠. 신분제 사회에서 다수의 국민들의 소유권이 부정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시기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요. 신분제도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소유권이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였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행사하는 인간이나 집단은 소유권이 없는 인간들에게 최대한 적게 분배하려고 합니다. 신분제도 사회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또 신분에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 역시 다르겠죠. 소유권이 없는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 소유권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요. 현 시대에서도 관찰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소유권을 누가 행사하나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의 권한이 막강하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권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바탕한다는 거예요. 유럽의 고대 농경국가 영주는 광대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지주였습니다. 그 영토에서 살아가는 농노들의 소유권은 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농노들의 인권은 어떨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영주는 영토 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농노들이 딸이 결혼할 때는 영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도 있었으며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어 시집 가기 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영주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막강하고 소유권이 없는 자들은 소유권자에게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소유권이 없는 인간들에게는 인권 역시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소유권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하여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먹거리가 주어지면 최대한 많이 먹으며 일할 때는 최소한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는 소유권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소유권자가 일 시키겠죠. 먹을 거를 주겠죠. 소유권이 없으니 뭐 일해봤자 얻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겠죠. 먹는 것을 주면 최대한 많이 먹으려 할 것이고 일할 때는 어떻게든 적게 일하려 하겠죠. 많이 생산해보았자 자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비싼 인력이 소유권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소유권이 부정되는 신분제도 역시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요. 현 시대에서는 노예제에 입각해서 일을 시키려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가 신분제를 만들어서 노예를 부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일할 때는 최소한으로 일하려 하겠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이 이제 신분제도를 없애게 한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빈털터리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는 인간은 존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나 참여권 역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권이나 참여권보다 소유권이 선행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실은 역사를 조금만 간주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르크스도 역사를 조금만 공부했다면 소유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같은 주장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소유권이 역사와 소유권의 발전과 인권을 살펴보면 소유권을 폐지하자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곳에서는 인권 역시 없다는 거예요. 앞에 사례를 봤죠. 소유권이 없는 농노들 같은 경우, 농노들의 딸 같은 경우는 영주가 시집 가기 전에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초약권이라고 불렀죠.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권을 위해서는 소유권이 더 강화되고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요. 소유권 없는 인권 같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것도 소유권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인권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겠죠. 소유권이 없는 곳에서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을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천불에도 하늘은 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거는 신이 도라했죠. 여기서 천은 어떤 거는 신을 가리키겠죠. 도는 뭔가요? 여기서는 도는 어떤 거는 신이 아니죠. 중국의 한자는 여러 뜻을 간직하고 있으니 문장마다 그 뜻을 헤아려야 되겠죠. 여기서 하늘은 어떤 거는 신을 가리키고 도는 뭔가요? 도인을 가리키죠. 어떤 거는 신을 사랑하고 어떤 거는 신과 통하고자 하는 일을 가리키죠. 그래요. 어떤 거는 신이라고 해서 어떤 거는 신을 사랑하고 어떤 거는 신을과 통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해서 어떤 거는 신이 그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여러 뜻이 간직되어 있겠죠.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어떤 가는 신과 통화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뜻도 간직하고 있겠죠. 그래요. 근데 어떤가요? 어떤 가는 신과 통하고자 하는 이것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은 누구에게나 고달프죠. 어떤 가는 신과 통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겠죠. 근데 어떤 가는 신과 통하고자 하는 일은 또 다른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가는 신과 통하기 위해서. 그럼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삶이. 되게 고달플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그렇겠죠. 삶까지 충실히 살면서.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또 제대로 통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삶을 멀리하고 수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고달픔이 늘어지겠지만 참되게 어떤 가는 신과 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설, 무상, 종지. 직접 대놓고 위 없는 중요한 뜻을 알리고자 한다. 고달픔을 덜어줘야 되겠죠. 제자 비지비지. 들은 이들은 함부로 누설하지 마라. 비밀화 해라. 뭐 이런 거죠. 자격이 되지도 않고 성실히 익히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함부로 뜻을 전달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면지 열심히 수련하여라. 홀로 열심히 수련하여라. 남들에게 누설하지 말고 함부로 자격이 되는 그리고 성실한 자격이 되고 성실한 이에게는 상관없겠죠. 부강에 무릇 회강 돌리며 비추는 일은 넉스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기초명이 전체를 가리킨다. 그럼 뭔가요? 수련할 때는 항상 돌리며 비춰라. 넉스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켜라 이 말이죠. 공부진일층. 공부가 한층 높아지면 높은 단계에 이르면 즉 광화 성 1번 회법 갱 묘 1번 무슨 말인가요? 광화는 비추는 일을 가리키겠죠. 회법은 그치는 일을 가리키고 멱스 작용을 그치는 일과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긴 하죠. 근데 따로따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동시에 일어나지만 한층 그래요. 한 단계 높아지면서 더욱 묘해진다 이 말이죠. 전자 유해제네 앞에서 언급한 것은 그래요.
밖을 모시면 안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떤가는 신을 모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어떤가는 신을 모실 때는 어떤가는 신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니까 마음에서 나타나는 어떤가는 신의 뜻을 뭐 따르는 것이 있고, 또 외부에 드러나는 어떤가는 신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밖을 모신다. 어떤가는 신을 모신다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을 모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단계가 있다 이제 이 말이고, 금즉 거중 그래요. 오해. 이제는 단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했나요? 돌파를 한다 했죠. 이 돌파한다 했잖아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뚫고 들어가는 걸 가리키죠. 그 단계에 이제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파해서 들어갔으니까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머무르면서 중은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했죠. 밖을 다스리게 된다. 여기서 밖은 또 뭐가 되나요?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겠죠. 뭐 어떤 간의 신의 뜻을 이제 세상에 전하는 단계에 이른다. 1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죠. 1단계는 어떤 간의 신의 모시며 그래요. 만족하는 삶을 마음을 다스리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단계이고, 이제 돌파해서 어떤 간의 신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간의 신이 마음에 나타나고 의식에 어떤 간의 신이 강림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간의 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어떤 간의 신이 대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간의 뜻을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겠죠. 뭐 예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래요. 어떤 간은 신의 전하고자 하는 법 같은 것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요. 어떤 간은 신의 뜻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전자 즉 보상주, 앞의 것은 신하가 주군을 모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금즉 봉주 선유, 이제는 어떤 거는 주군을 모시며 주군의 뜻을 선포하는 단계이다. 그래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크게 바뀌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삶에서 사회 전체를 위한 어떤 삶, 그런 것으로 바뀌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